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누군가는 더 좋은 가방을 메고, 누군가는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더 근사한 여행 사진을 올리고, 누군가는 더 화목한 가정을 꾸린 듯이 보입니다. 이런 풍경을 보면서 자신을 생각하죠. 나는 지금 왜 이렇게? 행복은 주관적인 감정인데 우리는 그걸 객관식으로 채점하려고 합니다.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순위까지 매기죠.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하면 끝없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 행복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몽테스키웨는 이렇게 말했죠. 그저 행복하고 싶다면 그 목표는 쉽게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길 원한다. 이는 언제나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이 실제보다 더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6월 6일 금요일 현충일, 휴일에도 저희는 또 여러분 생방송으로 만납니다. 1913님, 김선우님, 우미숙님, 이정환님 등등 벌써 이렇게 출석 체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70주년 현충일 추념식 중계방송이 10시부터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해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오늘 1부까지만, 대신에 그 1시간 알차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원탁의 기자들 만나는 금요일인데요. 우리 증시가 최근에 탄력받고 있죠. 2800선까지 어느새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상법 개정, 또 주조환원 확대,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하는데요. 계속 탄탄대로일 수 있을지 주식시장 같이 점검해 보고요. 참고로 오늘은 휴장입니다. 휴장. 그리고 아파트 국민평형으로 불리던 84제곱미터 대신에 실수요자들이 59제곱미터 소형 아파트를 더 찾는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는 걸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세요. 부동산 이슈 같이 한번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빠지지 않고 경제상식 퀴즈가 나갑니다. 요즘 은퇴한 분들이요, 이 자격증에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이 제한도 없고 특별한 경력도 필요 없고요. 시험만 통과하면 일을 할 수 있고 시간도 내가 조절하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제2의 직업 혹은 최후의 생계수단으로도 불리는 직업인데요. 지난해 이 자격증 시험 응시자 수가 52,000명,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3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한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개인 면허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23년도 하반기에는 9천만 원대였는데 지난달에는 1억 1,500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네요. 도로 위를 누비면서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이 교통수단은 무엇일까요? 자격증 이야기 나오니까 벌써 막 요양보호사, 지게차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는데, 버스 말고 혼자서도 탈 수 있는 이 교통수단. 그래서 요즘에 은퇴 이후에 이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안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정답 또 사연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어플리케이션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1부까지만 방송이 되는 만큼 1부 마무리할 때 정답 공개해드릴게요.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함께 하시죠. 비주워치 박수익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쉬는 날인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별로 기분들은 안 좋으신가 봐요.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이제 현충일이어서 휴장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2,800선까지 단숨에 돌파를 했어요.
그 원동력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어제 수치를 먼저 보면은 1.49% 지수가 1.49% 오르면서 2,812.05의 거래를 마쳤는데 이게 코스피 지수가 이 거래일 동안에 110포인트가 넘게 뛰면서 단숨에 2,600선에서 2,800선으로 올라섰습니다. 2,800선을 넘긴 것은 지난해 7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거의 1년여 만인데요. 또 올해 4월에 저점이랑 비교했을 때는 22.6%가 올랐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는 강세장에 돌입을 했죠. 20%가 넘게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도 굉장히 많이 오른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국내 증시가 주요 32개국 41개 지수 중에서 대선이 치러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코스피 지수가 1위 그리고 코스닥이 글로벌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보면은 일단 이재명 정부가 공언을 한 적극적인 내수 부양책 그리고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 자금이 집중 유입된 게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만 봐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사들였고 그 전날도 9천억 원 넘게 매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달 들어서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원을 넘게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는 주요한 이유가 원화 강세인데 지금 원화가 1,350원대 정도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7개월 만에 지금 최저치인데 원화 강세가 예상되면은 원화 자산을 투자하는 게 당연히 이익이죠. 그 원화 그 가치만으로도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사자 기조를 유지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추가로 환율이 떨어지고 또 환율이 떨어지니까 또 다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이런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에 아주 급격히 들어오고 있고 송일아 기자가 볼 때도 그렇습니까? 특히 이제 정책적인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외국인들이 사실 작년 8월 그 블랙 먼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4월까지 9개월 동안 거의 한 40조 원, 38조 원 가까이 정말 이렇게 팔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팔았는데 당선 후 이틀 동안 2조 원 가까이 사들였으니까 막 이렇게나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증권부를 올해 초에 떠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한국 괜찮나? 뭐 미국 시장만 막 좋다 막 이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또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안을 또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박수희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상법 개정안 증시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현재 증시가 오르는 거는 사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보다는 제 생각에는 환율 영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아까 강경련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환율이 되게 최근 6개월간 정부의 사실상 공백기 속에서 비정상적으로 급등, 즉 원화가 약세였던 상황인데 반대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지금 주식을 사두면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까 좀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주식 시장 활성화 TF라고 원래는 이게 이름이 코스피 5천 시대 위원회였다가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선거진 이른바 국장 활성화 TF. 에서 국장 활성화 TF.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줄여서 상법 개정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기존에 한번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국회 통과됐다가 거부권 행사하면서 부결이 됐잖아요. 다시 이제 법안을 올릴 때는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아무래도 올리겠죠. 그래서 조금 더 매운맛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게 상법 개정 기존하는 상법 개정을 하더라도 1년 후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부 그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하는 이런 부분을 빼면은 법안 통과 즉시 시행하겠다라고 하니까 효과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월에 국회를 통과했었는데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많이 반대를 했었고 민주당 쪽에서는 밀어붙였었고 근데 이번에 뭐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처리는 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하는데 이게 사실 이사회 멤버들이 특정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충실 의무에 모든 주주를 이제 명기하는 내용인데 재계 입장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단 말이죠. 성명도 종종 냈었고 근데
조용하죠. 지금은 조용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저도 이제 대선 기간에 좀 나름 신뢰할 만한 취재원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사실 대선 기간에 재계에서 당연히 이게 좀 우려스러운 사항들이 있죠. 그래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기후 공시를 좀 앞당기는 이런 ESG 정책들에 대해서 입장문을 검토를 했다고 해요. 네. 검토를 하다가 검토만 하고 발표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접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그게 대선 전국에서 특정 후보 지지 또는 배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여론조사 격차도 좀 많이 났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웠던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동안에 죄송합니다. 그동안의 그 흐름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됐냐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를 하면 이제 법안 소위 가고 본회의 가고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작년에도 이제 경제단체에서 법안 소위 단계에서 성명서를 한번 냈거든요. 네. 이거 반대한다 냈고 그런데 이제 통과됐죠. 국회 본회의 통과되니까 다시 한번 성명서를 냈어요. 그때는 이제 상법 개정안 국회를 통한 상법 개정안 다시 한번 반대하니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이런 성명서를 다시 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성명서 내고 난 뒤에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던 것이고 그때와 지금은 다른 거는 이제 비슷한 시점에 아무래도 한 번은 뭐 입장문이 나오겠죠. 네.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대선 기간에 이제 밝혔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또 하나가 아무래도 지금 송혜라 기자. 살아있는 권력이 무섭죠. 기업 향후 입장에서는. 5년 동안에 이제 기업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누가 나서서 그 총대를 매겠습니까? 어차피 막을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고 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또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1,4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또 하나가 주주환원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도 예고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대표적인 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인데 당선 전에 유튜브에서 출연해서도 이제 탈법 수단으로 회사의 돈, 그러니까 즉 주주의 돈으로 자사주를 산 다음에 백기사에게 파는 것 같은 걸 통해서 소수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제 자사주를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가능한 빨리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이제 다만 이때도 이제 소액주주들은 예외 없이 소각을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는데 이게 약간의 예외는 필요하다. 이제 국체적인 방법은 좀 세밀하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업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약간의 여지는 남겨두긴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은 이제 그 주가 상승에는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한 주당 가치가 높아지니까요. 네. 이게 사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자사주, 자기 회사 주식을 자기 회사 돈으로 사는 건데 회사 돈으로 사서 그러니까 회사 돈이라는 건 모든 주주의 자산인 건데 그걸 가지고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그 주주 환원 이야기하면 이렇게 배당을 빼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랑 김문수 후보랑 약간 조금은 좀 의견 차이가 있었거든요. 어떻게들 보셨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체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는 확실히 공약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게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 그 효과를 조금 더 봐야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송혜라 기자.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 상법 개정안도 그렇고 주주 환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뭐 대표적인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이 부자들을 취재를 하다 보면 슈퍼리치들을 취재하다 보면은 항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배당소득이 이제 2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해서 이제 종합소득세 이제 대상에 포함이 돼 최대 이제 49.5% 누진세율을 지금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소득자들은 늘 이게 투자의 걸림돌이고 지배 최대 주주들도 역시 배당을 늘리게 되면 이제 본인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종합소득세와 분리해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은 원래부터 거기엔 약간 좀 유보적인 입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얘기가 이제 기업과 투자자 모두를 위한 이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시니 이게 좀 어떻게 궁극적으로 이 최대 주주와 소액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를 시켜서 이제 정책을 추진해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거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물론 그때 기준은 더 까다롭긴 했습니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당시에 민주당은 많이 반대를 했었고 대표적으로
부자 감세다라는 프레임이 좀 컸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소액주주 1,400만 거의 1,500만 가까운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었고 지금은 그 한 3배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대주주만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 거의 경제활동 인구 절반 이상에게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제 주변에만 봐도 월배당 ETF 같은 걸로 이제 노후를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이 맞아요. 예,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그거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 월배당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미국에 투자하시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돈이 한국으로만 들어와도 그렇죠. 증시도 근데 사실 많이 미국도 미치고요. 배당 소득세가 있으니 이제 세금에 대한 그 압박은 똑같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약간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은 한국에 배당 그렇죠. 투자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 소득세 거의 이중으로 떼어가게 되거든요. 맞아요. 미국에서 한번 원천 징수하게 되고 국내에서 또 받을 때 또 한 번 배당 소득세를 내다 보니까 그래서 국내 기업에 투자하고 국내에서 배당 받고 하면 국내에서 한 번 더 돈이 돌 수 있는 효과도 나오는데 그 ETF 통해서 월배당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최근에 ETF 시장도 엄청 커졌더라고요. 지금 2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순자산이. 네, 순자산이 이게 첫 ETF 출시된 지 23년 만인데 상장된 ETF도 지금 1,000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조 원을 넘었던 게 2023년 6월이니까 불과 2년 만에 몸집이 2배로 불어난 거죠. 그러니까 100조 원 달성하는데 한 21년 걸렸는데 네. 거기에서 100조 원 불어나는 데는 2년밖에 안 걸렸다. 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보면은 사실 주위에도 진짜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너무 편하죠. 다른 펀드에 비해서 접근성이 엄청 좋아요. 이름도 상장지수 펀드잖아요. 그러니까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지수랑 이제 주식이랑 똑같이 사고 팔 수 있고 네. 막 펀드는 뭐 매도 신청하면 뭐 3거래일 이후에 기준가에 뭐 입금은 더 있어야 되고 뭐 이러는데 이거는 바로 그냥 바로바로 가능하고 또 그리고 운영 보수라든지 이런 측면도 요즘에 많이 따져보시잖아요. 수수료 같은 거 내는 거 많이 따져보시는데 그것도 낮고 그리고 편입 종목이라든지 비중 같은 것도 매일 공개되니까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도 쉬워졌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뭐 코스피 200, 뭐 코스닥 150 뭐 이 정도만 주요 지수가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채권 환율 뭐 옵션도 가능하고 뭐 액티브 커버드콜 뭐 정말 다양해지기 때문에 네. ETF만으로도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도 ETF 통한 투자 많이 하세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는 지양하라고 하고 되도록이면 ETF로 투자를 하라고 그렇죠. 지시를 하십니다. ETF는 뭐 사실 증시에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도 이제 가능한 명예불명도 맞아요. 있고. 대통령도 투자하셨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 직전에 포트폴리오를 공개했어요. 계좌를 네. 하셨죠. 이게 그 정말 그동안 증시 활성화를 외친 대통령 후보들은 많았는데 계좌를 공개한 사람은 처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인 것 같고. 근데 거의 이제 신규로 담은 거였죠. 네. 네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그러니까 대표 지수. 네. 제일 큰 회사의 상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약간 메시지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개인들의 자산 구성이 많이 다른 게 미국은 금융 자산이 한 70%, 부동산 자산이 한 20-30% 정도인데 우리는 정반대로 부동산 자산이 한 7-80%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렇죠. 금융 자산 20-30%. 이게 결국 그 개인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자산 변동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그 방향이 좀 심사숙고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은 미국 주식이 떨어지면 아무리 트럼프라도 본인 정책을 못 밀고 나가고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미국 정부가 난리가 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만 이게 대책들이 계속 오고 갔단 말이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본인의 계좌도 이렇게 오픈하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부동산 시장은 아무래도 소수의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자산 시장이잖아요. 네. 내 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월세는 상관없는 남은 시장인데 주식시장은 거기에 비해서 문턱이 낮고 또 ETF는 더더욱 문턱이 낮고 그래서 이제는 자산 증식을 좀 국민들이 이런 주식시장 특히 ETF를 통해서 좀 많이 부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메시지인 것 같고 사실 그렇게 되면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본이 밸류 프로그램을 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국민들이 이런 자본시장을 통해서 불을 높이면 그게 궁극적으로 국민 소득을 끌어올리는 것이고 성장률이 높아지는 정책이다라는 그렇죠.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자체가 경기 선행 지수를 구성하는 요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주가 오르면 사람들의 평가 이익도 커지고 자연스럽게 또 소비도 늘어날 수 있고. 왜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계좌 보면서 빨간불 뜨고 플러스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기분 좋아져서 네. 뭐라도 하나 더 사 먹지 않습니까? 비슷한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증시 또 활성화가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거의 직전에 대선 직전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뭐 1,400만 개미와 함께했다 막 이런 거 하면서 이재명 풋 그래서 국내 증시 사실아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재명 풋이라는 표현도 막 하고 했었는데 이걸 또 이제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트럼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아무래도 뭐 대통령이 너무 투자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근데 그 주식시장이 좋아진다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성장한다는 의미잖아요. 기업들이 성장하니까 주식이 오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하게 성장을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것의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해라.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다. 미국보다 낫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자본을 조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가 높아져야 더 적은 수의 주식만 발행해도 더 비슷하거나 더 많은 돈을 조달할 수 있으니 더 좋은 거고요. 아무래도 부동산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지금 상황이라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 유정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고 이제 ETF 시장도 이렇게 좀 키우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ETF 얘기를 해서 그렇지 주변에 이제 분들 뭐 보면은 ETF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아직까지.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까지 어쨌든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루트라고 생각해 보면은 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무리 이제 안전한 상품,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고요. ETF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또 공부를 하시고 그럼요. 그리고 또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큰 네. 투자니까요. 홍성도님은 국장이 안정을 찾아서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장난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셨고, 박성춘님은 국내는 배당이 짜요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요. 또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 엄벌해야 한다. 또 김경태님 작전 세력 뜨면 개미들의 피눈물이 시작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올려주셨고요. 그러니까 약간 신뢰를 더 많이 회복해야 한다라는 숙제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이것도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 또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일정한 요금을 받고 손님을 원하는 곳까지 태워다주는 이것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외래어입니다만 뭐 거의 이제 우리는 일상적으로 쓰고 있죠. 시간과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결정되죠. 별도의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운전하려면요. 그런데 그 개인 이것 자격시험의 응시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 면허 가격도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6262님이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없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특히 이제 휴일에는 손님이 없어서. 8561님은 아빠가 퇴직을 하고 이것 운전하시는데요. 예전부터 꿈꿔오신 일이기에 무척 설레면서 시작하셨어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는 아빠의 용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저희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박단희님은 친정아버지가 이걸 하셨어서 저희 5딸들을 모두 공부시켜 주셨어요. 저희 집 베스트 드라이버셔요. 라고 항상 안전운행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7995님은 외삼촌께서 40년 무사고 운전하시다가 몸이 아프셔서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주변에 이걸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집안마다 계실 수도 있고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40년 전에 이걸 하셨었네요. 이 정답 두 글자 또 여러분의 추억담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아파트, 부동산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왜 국평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줄여서 부르는데 국민평형이 지금은 기준이 84제곱미터죠. 자, 전용 면적 기준으로 84제곱미터 기준. 근데 이게 좀 선호하는 게 이제 달라진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청약 경쟁률,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지를 보면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원하느냐를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청약 경쟁률을 보면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 지난 1분기에 전용 59제곱미터 타입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23.34대 1을 나타냈는데 네. 이게 같은 기간에 소위 국평이라고 불리는 84제곱미터랑 비교했을 때 1.8배,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뒤집힌 게 지난해 3분기였는데 지금 연속 3분기 그 84 타입을 59가 앞서고 있죠. 그래서 사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보면은 이게 조금 아쉬운 이야기도 한데 사실 가장 큰 게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84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 5구도 거의 10억 원이 넘는 서울에서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84까지는 이제 엄두를 못 내고 이제 5구를 사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5구라고 하니까 59제곱미터인데 네, 이게 한 24평 정도?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전용 84는 우리가 한 33평? 32평, 34평 뭐 이렇게. 네, 요즘 나오는 또 이 5구가 집이 좋습니다. 예전 원래 20평대 집은 딱 방 2개, 화장실 하나. 약 요런 게 이제 좀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에는 59제곱미터도 방 3개, 화장실 2개는 기본이고요. 네. 이제 뭐 드레스룸까지 정말 이렇게 빠진 구조도 많고 특히 또 1, 2인 가구 자녀가 있어도 이제 한 명만 낳는 세대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4인 가구지만 3인 가구가 살기에는 20평대가 저는 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소할 것도 이제 좀 덜하고 저 하니까. 3인 가구까지는 네. 괜찮죠. 그래서 이제 통계청 그 자료를 봐도 1인 가구 비중이 지금 35.5%로 이제 가장 관련 통계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이고 이게 2027년이 되면은 1, 2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한 70%에 이를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국민 평형이 84가 아니고 59제곱미터여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구 구조상 나홀로 가구, 1, 2인 가구 많아지면서 59제곱미터도 뭐 오히려 그게 더 선호를 더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아까 강영현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84제곱미터에 대해서는 가격 부담이 더 커지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박수익 기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어쨌든 다 정해지는 네. 것인데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이런 좀 84 또는 그 이상의 공급들이 많이 있고 근데 수요를 보면 아까 1인 가구라는 게 뭐 젊은 층들도 있고 신혼부부도 있지만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이제 자녀 독립시키고 난 뒤에 다시 소형평수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젊은 층, 노년층 실제 이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에 또 아파트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시는 분들도 대형 평수들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투자 목적으로 또 소형 평수들을 선호하는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것에 비해서 아직까지 전반적인 공급 정책에서는 못 따라가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작은 평형 집이 오히려 더 선호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긴 참 뭐한 게 우리가 팬데믹 때 많이 겪었습니다만 그래도 인간은 돈이 있다면 여유가 있다면 넓은 공간을 선호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기자분들은 어때요? 아무래도 근데 그 건축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49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원룸 같은 거를 만들어 놓으면 2인이 살 수 있나요? 라고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넓이만 돼도 2인 거주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39나 29 정도로 이게 작은 평수 말고 그래서 59 정도면 사실 2명 정도가 뭐 살기에 나쁘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작 집값이 오르는 거는 대형 아파트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은 지난달에 이제 서울의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 초과의 대형 아파트 가격이 전달 대비 0.68% 올랐는데 이게 전체 면적대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거든요. 그래서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한 0.22% 정도, 그러니까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것도 그래도 대형보다는 훨씬 적게 올랐죠. 그리고 60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가 이게 보통 84제곱미터인데 이거는 0.37% 올랐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전국 기준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을 봐도 대형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고 있고 이거는 근데 사실 주요한 원인이 공급 부족입니다. 워낙에 요즘에 84제곱미터라든지 59제곱미터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대형 평수는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대형 수요는 꾸준히 있잖아요. 대가족도 있고 뭐 이런 분들 그렇죠. 조금 갈아타기에서 좀 넓은 평수로 가고 싶은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남은 대형 평수에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전문가들도 전망을 할 때 그런 게 항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구 구조상 건설사 입장에서도 소형이나 중형 아파트를 많이 만드는 게 유리하다 보니까 대형 아파트에 대한 공급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지나면 대형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물론 이게 또 시대의 흐름마다 좀 분위기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대형 아파트가 진짜 물량이 적기는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2020년부터 올해 입주 예정분까지 포함을 해서 그 서울 아파트 전용 면적별 그 입주 물량을 이제 집계를 했더니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체 9.6%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미국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뭔가 재택근무도 좀 늘어나고 이제 뭔가 집에 대한 어떤 집에서 주는 그 힐링, 만족감 이런 게 이제 중요해지다 보니 아, 좀 넓었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좀 그렇거든요. 좀 아무도 저를 이제 건드리지 않고 저만의 공간에 대한 그런 좀 집에서 그 방 한 짝이 없어가지고 대부분의 엄마들이 하시는 생각이에요.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 아, 조금만 좀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또 1주택자를 우대하는 그 부동산 세제 정책 또 이제 영향을 미쳐서 똘똘한 한 채 이런 또 선호 현상도 좀 대형 아파트 값을 좀 밀어 올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집값에 대한 또 부동산 흐름 또 같이 또 짚어봐야 될 텐데 그 연초에 3월 전후였죠. 토지거래 허가제 서울시에서 한번 풀었다가 이제 또 난리가 났었고 다시 묶었는데 이게 기간을 두고 하는 거라면서요? 6개월씩? 6개월씩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 5년까지인데 뭐 지금 서울시에서는 보통 한 1년 정도로 했었는데 이번에 3월에 발표를 하면서는 6개월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어저께 다시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하나의 의결이 있었는데 이 대치동 그리고 성파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잠산대청이라고 부르는 잠실, 삼성동, 대치동, 지난번에 풀었다가 다시 묶었던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도어제를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개발 기대감에 따른 초기 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안 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아예 기대조차도. 그리고 근데 이게 전 궁금한 건 그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건 내가 집 사고 싶어도 그 지자체에서 허락을 해줘야 살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것은 즉 실거주자, 실수요자만 살아 뭐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으면 집값이 잡히느냐, 집값이 좀 안 오르느냐, 덜 오르느냐 그 효과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사실 이 토어제라는 게 집값을 잡기 위해서 쓰는 수단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2월 달에 풀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너무 거래량이 막 급증하니까 다 같이 이제 가격이 좀 오르면서 이제 서울시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묶은 건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거래량은 완전히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거래량을 보면은 그 2, 3월이랑 비교했을 때 뭐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났는데 사실 가격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 주간 단위 아파트 값을 발표하는 날인데 서울 집값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 0.19% 올라서 지금 18주 연속 상승세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전주랑 비교를 했을 때 그때가 0.16%였는데 상승폭이 더 커졌죠. 그리고 상승률로만 봤을 때는 토어제 확대 지정 전인 지난 3월 17일 이후에 11주 만에 다시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거래량은 떨어졌는데 한 번 거래가 됐을 때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는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경우에는 그 실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게 규제가 좀 타이트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현금 가지고 와서 한 번에 뭐 130억짜리 이렇게 사시는 이런 거래가 막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래들만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격 상승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건 아니고 아주 특수한 케이스이긴 한데 그게 또 언론에선 대서특필되다 보니까 그게 또 눈에 많이 띄기는 한데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또 나중에 따져봐야 할 문제고요. 근데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잡는 효과는 없는데 근데 그걸 풀면 또 엄청 튀어오른다. 이게 일종의 또 공식화되어 있는 거니 풀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또 민주당 정권 때는 늘 집값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인지 이제 선거 전부터 지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막 와. 근데 이게 민주당 정권 때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게 노무현 정부 때랑 문재인 정부 때 두 번의 이야기인데 근데 그때 너무 많이 크게 올랐고 트라우마식으로 거의 임팩트가 바뀌었죠. 컸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뇌리에 더 크게 자리 잡은 맞아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정부가 아니라 그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왔어도 부동산 시장에서 아예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공급이 너무 적어요. 공급이 사실 오늘 정부가 발표한다고 내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적어도 몇 년이 걸리죠. 3기 신도시만 해도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2018년에 발표를 했는데 아직 삽도 못 든 데가 세반이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공급이라는 게 택지 개발, 이제 신도시 같은 택지 개발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인데 재건축 개발은 더 오래 걸리죠. 지금 음마 아파트 저 대학 다닐 때 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아직도 지금 진행이 안 됐잖아요. 음마 아파트 재건축은 거의 뭐 인류가 이루지 못하는 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 근데 이제 서울 주택 공급에서 한 70~90%가 정비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에서 이제 택지 개발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서울 정비 사업장 중에서 착공이 들어간 게 뭐 한 14%.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나올 구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또 여기에 봤을 때 뭐 민주당 정부 이슈도 있지만 금리도 인하되고 있고. 뭐 추경 같은 이렇게 유동성도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집값 잡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결국 있습니다. 공급은 꾸준히 해야 한다는. 그렇죠. 네. 어느 때 확 속도를 내고 어떨 때 뭐 좀 조였다 이게 아니라 항상 또 사람들은 신축, 새로운 아파트, 더 좋은 집에 대한 그런 꿈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도심지는 계속해서 꾸준히 공급을 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많이들 받고는 있는데 또 시간은 또 오래 걸리는 거고요. 잠깐 세종시 한번 좀 갔다 올까요? 이 세종시가 올해 집값이 무슨 뭐 급등락을 하고 있어요. 특히 3명의 대선 후보 모두가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다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라고 공약을 하니까 이번엔 된다라고 하면서 세종시 집값이 엄청 급등했었잖아요. 근데 또 최근에는 분위기가 또 달라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사실 뭐 다 공약한 것들이 아예 모든 기능들을 옮기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죠. 대통령 집무실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좀 왜냐하면 이게 근본적으로는 20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라고 발의를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죠. 그때 내린 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내렸지 기억이 가물가물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다시 그 당시 헌재 판결문을 보니까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자체를 위헌이라고 한 건 아니고 우리가 관념상 우리가 수도로 하면 조선시대 때부터 계속 서울이었다. 600년 동안. 그래서 이게 일종의 관습 헌법인데 관습 헌법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헌법에 준하는 어떤 개정 절차를 거쳐야지 어떤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옮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법 자체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결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모든 것을 옮기는 것은 사실 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뒤집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시 심사를 받는 이런 절차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가고 마지막에 궁극적인 종착지는 세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 임기 내에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법을 발의한다든지 어떤 헌재와의 그런 절차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 좀 공약대로라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시간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 공약이 처음에 그 뉘앙스는 조기에 이전할 거다라는 뉘앙스를 좀 풍겼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게 지금은 불분명해졌잖아요. 임기 막판에 뭐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기대감으로 선반영됐던 그 세종시 집값이 지금 빠르게 식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만 봐도 4월만 해도 거래량이 1,300건이 넘었는데 이게 5월에는 477건으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그 상승 그
동향을 봐도 5월 넷째 주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이 0.1%가량 상승을 했는데 그게 그 전주 상승률 0.3%보다 좀 낮은 수준이고 실거래가 통계에서는 하락세가 더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수요까지 몰렸었는데 지금 약간 좀 식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거의 뭐 주식처럼 빠르게 반영돼요. 빠릅니다. 네. 선반영이 되고 와 수요하고 공급이 막 확 쏠리기도 하고 부동산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계속해서 좀 같이 지켜보고 또 토론 이어가 보시죠. 오늘은 비주워치 박수익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두 글자죠. 특히 은퇴하신 분들 사이에서 이 자격증을 통해서 제2의 직업을 찾으려는 것들 요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참 승객이 많이 타셔야 하는데 8707님 항상 기다려지는 방송입니다. 이거 요금이 비싸기도 하지만 어떨 땐 이걸 잡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시고요. 6619님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요즘 너무 생활하기 어려워서 이거를 팔아볼까 고민 중입니다. 그렇죠. 차량을요. 송유성님은 꿈의 자격증 같아요. 그런데 이걸 구입하려고 하는데 부담이 크네요. 네. 요즘에 이제 억대를 넘어섰다라는 것도 앞에서 소식으로 전해드렸고요. 이호원님도 은퇴 후 개인 이것 하려고 얼마 전에 면허를 땄는데 이것 구매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4364님은 의정부에서 43년째 이걸 하고 있는 올해 67세 남성입니다. 지금까지 달린 거리가 달까지의 왕복 4번 한 거리를 달렸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43년째 운행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좀 덥다고 합니다. 30도까지 오르는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작은 그늘 하나만 있어도 또 숨통이 트이는데요. 오늘은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긴 그 넓은 그늘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가 그 시작을 취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늘막. 그 횡단보도 앞에 많이 세워져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거의 10년 전인데요. 예. 그 당시 구청장이 횡단보도 기다리는데 햇볕이 너무 따갑다고 느낀 거예요. 예. 인도나 거리에 무더위나 좀 햇빛을 잠깐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당시에 이제 그 구청에 어르신 관련 부서로 발령받은 팀장이 이 사업을 좀 담당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이게 무더위 쉼터나 이런 경우는 어르신들이 쉬는 경우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에만 좀 갇혀있던 개념이었는데 이걸 한번 좀 깨보자 이렇게 주문을 한 거죠. 아하, 네. 그렇게 해서 구청장의 아이디어로 시작이 된. 맞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을까요? 이게 무더위 쉼터는 원래 실내 특정 공간, 뭐 에어컨 선풍기가 딱 설치된 그런 개념이었는데 바깥으로 들고 나오기 위해서는 좀 프레임을 깨는 아이디어가 필요했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 이제 그늘막 형태를 좀 검토하고 다양한 자료를 이제 보면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용한 사람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 되기 전부터 어떤 도시에 가면은 뭐 가로등이나 홍보판에 불필요한 디자인이 너무 많다. 네네네. 경관과 좀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대요. 돈은 돈대로 쓰고 이제 주민 입장 시각이 좀 빠졌다고 여겼는데 이제 그래서 새로운 업무 같은 거 구상할 때는 공무원 마인드가 좀 적은 그런 신규 직원과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는 회의를 좀 정말 많이 했는데 여러 시간을 고민한 끝에 이런 그늘막 디자인이 좀 괜찮은 이런 그늘막을 최종 확정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원초적인 아이디어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 시안이 나오기까지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아, 이거를 시안까지 나오는 데만 1년이 걸렸다고. 네, 처음부터 그렇죠. 좀 쉽지는 않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우여곡절도 있었고요. 네. 그 좀 백방으로 업체를 이거 만들어줄 또 업체를 수소문하는 과정이 좀 어려웠다고 그렇죠, 제작해줄 했는데 이걸 좀 원래 잘 없던 개념이다 보니까 모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 사업으로 좀 만들어 보자고 한 건데 이제 겨우 2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좀 굳이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루에 저도 전화를 수십 통씩 돌리면서 설득을 했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업체가 생겨서 전화를 이제 붙잡고 계속 설득을 한 결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승낙이 됐다고 합니다. 처음 도입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신기하다는 반응도 있었을 거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사실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네. 시범 설치를 하기 전까지도 반신반의를 했다고 해요.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이걸 이용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아하. 싶었는데 설치를 막상 했더니 그늘막 밑에 옹기종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걸 보고 다행이다라고 안도를 했다고 합니다. 맨날 뭐 신호등에 가면은 뭐 신호등 그늘 찾으려고 했는데 참 좋다. 횡단보도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많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렇죠. 반응도 뜨겁고 햇볕 뜨거운 날엔 반응이 더 뜨겁고. 네,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늘막 설치하는 게 이게 위법 논란이 좀 있었다면서요, 처음에. 네, 시범 사업 사실 2개 설치할 때는 크게 눈에 안 띄어서 뭐 별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네. 이걸 늘리려고 하니까 아하. 못하게 했다고 이제 서울시에서 도로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막았다고 해요. 근데 근거는 또 찾지 못했고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이거 너무 규제 행정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좀 밀어붙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2017년에 국토교통부가 이 고정식 파라솔형 그늘막을 도로법에 따른 시설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해당 지역에 12개가 더 설치가 됐고 무엇보다도 더 만들어달라 이런 주민 요청이 많아서 계속 확장됐다고 합니다. 이야, 어찌됐든 간에 하나 둘씩 좀 풀어갔다라는 거네요. 규정 그렇죠. 같은 거를. 네. 그러면 지금은 그 설치 규정이 딱 마련이 된 거예요? 네, 2019년에는 아예 행정안전부가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관리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각 기관들이 이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마련한 거고 지자체들은 이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이용자가 좀 많고 인도의 폭이 3m 이상이면서 보행에 지장이 없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이제 좀 지장이 없는 그런 곳을 선정을 해서 이제 그늘막을 설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켜야 할 게 좀 까다롭긴 하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교통 쪽과 관련도 돼 있다 보니까 지금은 더 진화를 더 많이 해서 원두막 아래 아예 의자까지 좀 설치가 되고, 네, 다른 곳에서는 뭐 자동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스마트 그늘막까지 전동 방식으로. 네, 밑에 필요 없을 의자가 때는 있는 것도 접고,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점차 이제 좀 그렇게 발전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태님이 신호등 앞에 햇볕 우산 참 좋아요. 잠깐 앉을 수도 있고요. 의자까지 마련되는 곳도 있네요. 네. 특히 이제 어르신분들, 그렇죠. 어르신들도 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느 지자체는 진짜 뭐 횡단보도만 다다다닥 있고 어디에는 거의 없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폭염 대응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네. 그리고 또 지자체 재정 여건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설치 정도가 좀 천차만별인데요. 지난해 6월 이제 지자체 자료를 좀 분석해봤는데 네. 전국 지자체에서 설치한 그늘막이 27,700여 개입니다. 27,700여 개. 네. 그 중에서 이제 서울이 3,680개 그리고 경기도가 12,000여 개로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네. 면적당 그늘막 설치 기준을 보면 서울 중구가 100만 제곱미터당 19개로 가장 많았고 네. 대구 달서구는 같은 기준으로 0.8개가 설치돼서 무려 이제 24배나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대구가 참 덥기로 유명한데 그렇죠. 달서구에는 오히려 그늘막이 가장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역시 이제 지자체 재정 상황이라든지 네, 이런 걸 또 같이 그렇죠. 봐야 되는 건데 설치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그 그늘막? 그러니까 일반 그늘막 같은 경우는 한 17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선이고요. 그 하나에 네. 설치 비용까지. 꽤 비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가 지면은 자동으로 접히고
원격으로 또 조정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더 비싸서 단가당 평균 한 800만 원에서 850만 원까지 네, 합니다. 엄청 비싸네요. 네, 그래서 도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또 특수 재질로 이제 만들고 뭐 고정형 그늘막을 아예 박는 걸로 세우기 위해서는 땅을 60에서 70cm 아예 파내는 기초 공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또 설치비에 반영되다 보니까 단가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올해도 참 여름 많이 덥다고 하는데 어떤 준비가 또 미리미리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물 분수 시설, 뭐 이제 쿨링포라고 해서 네. 그런 것들, 또 무더위 쉼터, 그런 뭐 다른 또 폭염 저감, 폭염을 낮추기 위한 시설도 있지만 이게 전국이 모든 지자체가 사실 공통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거는 이런 오늘 말씀 이야기 나눈 그늘막이 정말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만큼 이게 시민들 체감도가 높은 시설이니까 그늘막은 또 바깥 온도에 비해서 한 2도에서 4도 정도 낮춰주고 강한 자외선은 노출을 또 차단하고 열사병 사고 위험, 어르신들은 더 취약한데 줄여주는 만큼 이게 폭염이 단순한 더위를 넘어서 이제는 사회적인 재난으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폭염 대책에 따른 이 재정에 따른 그걸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지역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전체적으로 네,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447님. 그늘 파라솔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배려하는 세계 1등 국가입니다. 약간 이거 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자부심이. 네. 남형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것의 정답은 택시입니다. 택시. 또 많은 분들이 추억담 같이 해주셨는데요. 6164님. 얼마 전에 택시 탔는데요. 무리하게 택시 면허값 냈다고 어떤 기사님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하셔서 많이 또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드렸다고 하네요. 또 이렇게 함께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70주년 현충일 추념식 중계 방송이 KBS 1TV와 1라디오 동시에 방송이 나갑니다. 해서 저희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1부까지만 방송을 하고 좀 줄이고요. 여러분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내일은 주말판 별책부록 또 놓치지 마세요. 인구 충격, 부동산 대변혁이라는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라디오 또 유튜브에서 동시에 만나시죠.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